백악관은 한국인들을 사실상 볼모로 잡았습니다. 100배의 비자 장벽을 세우고 굴복이냐 추방이냐를 강요했죠. 트럼프는 비웃었습니다. 안보 우산 아래 신세진 나라가 감히 맞설 수 있겠냐고. 그런데 불과 며칠 후 트럼프는 모든 결정을 뒤집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 한 번의 발표를 하자 미국의 심장부로 향하던 490조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총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치밀한 전략 하나로 세계 최강 미국을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통쾌한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어요. 포토맥 강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평화롭기까지 했죠. 하지만 백악관 웨스트윙 서쪽 별관의 공기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이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존 밀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해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길을 찾아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 저는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숫자를 신뢰했고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길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었죠.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1시간 전 제 부보좌관인 데이빗이 갓 출력한 따끈한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젊은 얼굴에는 감추지 못하는 걱정이 가득했죠. 존, 서울주재정보팀에서 올라온 아침 긴급 보고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국의 대통령실과 4대 그룹 총수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공개 심야 회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군요. 통상적인 로비 활동으로 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신속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 책상 위 정교한 세계 지도 모형의 한반도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로비 활동이겠지, 데이빗. 예상했던 일이야. 곧 터질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든 자기들 몫을 챙겨보려는 거겠지. 뻔한 수순이야.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저쪽도 잘 알고 있을 테니 마지막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어? 그냥 놔둬. 애가 좀 타봐야 협상이 쉬워지는 법이니까. 데이빗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입을 다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판단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과거 데이터와 외교적 변수를 입력해 밤새도록 시뮬레이션한 제 분석 모델은 항상 정답을 내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단기적 마찰 발생, 중기적 순응, 장기적 이익 극대화. 잠시 후 대통령의 정치 참모인 앨런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제 사무실에 불쑥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는 군인 출신인 저와는 결이 다른 여론조사 수치와 지지율 그래프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죠. 존, 준비는 다 됐나? 오늘 발표로 중서부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의 지지율이 5%는 뛸 거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 저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앨런. 다만 동맹국들의 기술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앨런은 과장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존, 아직도 그런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는군. 세상은 말이야,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아.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지금 힘은 우리가 쥐고 있어. 한국? 일본? 그들이 우리 반도체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그들은 결국 우리의 방식을 따르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오늘 저녁에 축배나 들 준비하게. 그는 윙크를 한번 날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사라졌어요. 저는 저런 부류의 인간들을 경멸했습니다. 국익을 장기적인 전략이 아닌 단기적인 지지율 노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안에 대한 제 결론은 앨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정은 달랐지만 한국은 결국 순응할 것이라는 결과값은 일치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가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곧 역사에 기록될 혹은 재앙으로 기록될 순간이었죠. 단상 중앙에 선 대통령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요. 나의 위대한 미국인 동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더 이상 값싼 외국 인력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꿈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인이 만든 제품을 쓰고
미국인이 세운 건물에서 일하고 미국인의 꿈을 키워나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위대한 미국입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대통령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서류에 보란듯이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 그러니까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의 수수료를 하루아침에 100배로 올려버리는 그야말로 폭탄 같은 결정이었죠. 옆에 선 러트닉 상무장관은 마이크를 이어받아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량함은 약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이용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장관님, 이번 조치가 동맹국,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결국 미국의 기술 산업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질문한 기자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부메랑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충격요법입니다. 동맹이라면 우리의 위대한 비전에 동참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파트너라면 이 정도 비용은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칠고 투박했지만 확실히 대중의 마음을 뒤흔드는 연설이었죠. 문제는 그 연설이 불러올 후폭풍이었습니다. 데이빗이 창백해진 얼굴로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존, 파트너의 자격이라니요? 저건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번에는 제법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 머릿속 분석 모델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후였으니까요. 반발? 물론 하겠지. 성명서 몇 줄 발표하고 외교 채널로 앉는 소리 좀 내다가 결국엔 조용해질 거야. 그들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라는 청구서 앞에선 모두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 이건 내 분석 모델이 내놓은 결론이야. 데이빗이 다시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존, 삼성 한 곳에만 소속된 한국인 엔지니어가 수천 명입니다. 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일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전략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고요. 저는 잠시 그를 돌아봤습니다. 젊고 열정은 넘치지만 아직 현실의 냉정함을 모르는 친구였죠. 저는 제 서가 한쪽에 꽂혀있던 제가 젊은 시절 정보장교로 용산에서 근무할 때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오래된 카메라를 사는 일로 한 상인과 반나절 내내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는 절대값을 깎아줄 수 없다며 버텼지만 제가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결국 제 어깨를 붙잡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넘겨주었죠. 그 기억이 제게는 한국인을 정의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데이빗, 나는 저 땅에서 근무했었어. 나는 한국인들을 알아. 그들은 협상의 대가들이지. 벼랑 끝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을 즐겼어.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명분보다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결국엔 조용히 계산서를 받아들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수년간 지켜본 그들의 방식이었어. 내 분석 모델은 틀리지 않아. 제 단호한 말에 데이빗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그게 바로 워싱턴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그 결정이 최선이었다고 증명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미국 전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책상 위 모든 전화가 동시에 울려대기 시작했죠. 특히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걸려온 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 구글 본사에서 날아온 것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격앙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존,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우리 AI 연구개발팀의 30%가 한국인이라고. 이 사람들 비자 연장 비용으로만 우리 회사가 1년에 수백억을 내라는 소리야. 이게 신발 공장인 줄 알아? 이런 고급 인재들을 어디서 하루아침에 구해온단 말인가?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월스트리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대 투자은행의 임원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밀러,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네. 그런데 당신네 대통령은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엔진에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을 던졌어.
당장 이 결정을 되돌리거나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야. 투자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저는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예상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시장의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인 고용 창출 효과로 상쇄될 것. 기계처럼 감정 없이 단어를 타이핑했죠. 곧이어 국무부의 한국 담당 데스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와는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베테랑 외교관 프랭크였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존, 방금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왔네. 자네도 받았겠지만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특히 이 문구, 상호주의에 입각한 모든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임. 이건 우리가 주둔비 협상 때마다 듣던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야. 톤이 달라. 아주 차갑고 건조해. 내 오랜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빈말이 아니라는 신호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프랭크, 진정해. 그들은 우리가 주둔비 협상을 할 때마다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행동했어. 이건 그저 협상판을 흔들기 위한 그들의 오랜 버릇일 뿐이야. 그렇게 단어 몇 개에 의미 부여하지 말게. 하지만 프랭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존. 자네야말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어. 자네의 그 잘난 분석 모델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바로 자존심이라는 변수야. 한국인들은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순간 그들은 모든 계산기를 던져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기억하기론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지. 저는 그의 충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자존심이라니. 국제관계는 동네 아이들 싸움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차가운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법.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측의 외교적 수사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실질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함. 국무부의 과도한 우려는 기우에 가까움. 저는 워싱턴의 노련한 전략가로서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네, 모든 계산이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제 완벽했던 분석 모델과 제 오만한 확신이 산산조각이 나버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워싱턴의 평화로운 밤을 즐기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저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워싱턴에서의 둘째 날 아침은 전날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시작됐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해 밤사이 들어온 해외 정보 보고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월스트리트는 소폭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은 성명서를 내고 의회의 로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두 예상했던 범위 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이 집중된 곳은 한국이었죠. 밤사이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들어온 보고서는 빼곡했지만 내용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는 것.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역시 시끄럽기만 할 뿐이군. 제 분석 모델이 예측한 그대로였어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뿐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힘도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정치 참모인 앨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잔뜩 들떠 있었죠. 존, 아침 여론조사 결과 봤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중서부 공업지대에서 지지율이 폭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결단에 열광하고 있다고. 역시 내가 말했지? 이건 무조건 되는 카드였다니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무미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지지율 소식은 잘 됐군, 앨런. 하지만 이 게임의 경기장은 오하이오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아직도 그런 소리야? 존, 자네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세상은 단순한 거라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기는 거야. 한국에서 뭐라고 떠들든 그건 그저 먼 나라의 소음일 뿐이야. 신경 끄고 오늘 하루를 즐기라고.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음이라.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죠. 백악관의 진짜 주인은 결국 저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보고서를 결제 서류함에 넘겼습니다. 그때 제 부보좌관 데이빗이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차분하던 그답지 않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태블릿 PC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의 호들갑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데이빗 무슨 일이야? NSC 요원이 뛰는 건 백악관이 공격받을 때뿐이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존. 하지만 이건 공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 보통 이런 건 사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어느 정도 공유가 되기 마련인데 전혀 듣지 못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또 유감 성명이라도 발표하려는 거겠지. 어제보다 좀 더 격한 단어를 쓰려나 보군. 심심한 유감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도로. 화면 이리 줘봐. 데이빗은 제 책상 위 가장 큰 모니터에 태블릿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한국 대통령실의 브리핑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정부 대변인 혼자 서 있기 마련인 단상에 여러 사람이 함께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옆에 경제부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4대 그룹의 총수들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었어요. 이건 그 어떤 분석 모델에도 없던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정부가 기업 총수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압박하는 건가? 아니면 제 혼잣말에 데이빗이 답했습니다. 압박당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존. 저건 마치 전쟁에 함께 나서는 장수들의 얼굴 같습니다. 데이빗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불만이 아니라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기자회견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고 수백 명의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단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정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하고 단호한 결정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회견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 짧은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오랜 신뢰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무역 장벽을 세우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경제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수사였어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이어진 그의 한마디에 제 사무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 현대차, SK, LG는 K-리턴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합니다. 기존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계획했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총 투자액 490조 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두 대한민국 국내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490조 원. 장난감 돈 이름이 아니었어요. 웬만한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말인가? 데이빗은 이미 입을 떡 벌린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책상 아래로 툭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의 충격적인 발표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350만 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완전한 기술 자립을 달성하고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어떤 흔들기에도 꺾이지 않는 튼튼한 경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참여한 기업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350만 개의 일자리. 그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확히 백악관의 심장을 겨냥한 정치적인 미사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외친 지 불과 하루 만에 한국은 그보다 몇십 배는 더 큰 규모의 일자리를 자국에 만들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니까요. 우리의 명분을, 우리의 논리를 단 한 방에 뒤집어 엎는 완벽한 한 수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은 폭발하는 성광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단상에 선 인물들은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함께 허리를 깊이 숙여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아마추어는 변명하고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죠.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끝났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제 사무실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데이빗도 상황실의 다른 요원들도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TV 화면 속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 이 발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때 데이빗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90조 원이라니. 그들이 정말 진심일까요? 저건 그냥 협박용 엄포겠죠?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엄포이기를, 블러핑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성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들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함께한 약속. 저건 절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그들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때 다른 분석관 하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존, 이것 좀 보십시오. 한국의 온라인 반응입니다. 지금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것은 한국의 주요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였어요.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통 K리턴, 490조, 이재명 정부 같은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렸다고? 잘 됐네. 그럼 우리는 미군 주둔비를 100배로 요구하자. 공짜로 지켜달라고 한 적 없잖아? 처음에는 그저 한 네티즌의 치기 어린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모든 사이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둔비 100배라는 말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죠. 심지어 BBC 같은 해외 언론사에서도 서울의 디지털 민족주의 새로운 압박 전술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현상을 긴급 타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분노와 자존심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여론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백악관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제 모든 자부심의 근원이자 결코 오류가 없다고 믿었던 분석 모델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변수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대미 투자 490조 원 전면 철회, 정부와 기업의 완전한 연합 전선 형성, 한국 내 반미 감정 수직 상승. 엔터키를 누르자 복잡한 연산 기호들이 화면 위를 미친 듯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죠. 하지만 몇 초 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예상했던 분석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류, 계산 불가능한 변수 발견, 시스템 과부하. 제 분석 모델이 다운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 고작 몇 시간 만에 벌어진 한국의 반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저는 멍하니 깜빡이는 에러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국무부의 프랭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네의 그 잘난 분석 모델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바로 자존심이라는 변수야. 저는 그 말을 코웃음 치며 무시했었죠. 자존심 같은 감정적인 요소는 계산할 수 없는 변수라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자존심은 변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상수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제 세상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제 얼굴에는 오직 당혹감과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희미한 공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분석 모델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백악관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NSC 상황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각 부처와 정보를 주고받았고 모든 스크린은 새빨간 경고 메시지로 번쩍이고 있었죠. 제 부보좌관 데이빗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제게 외쳤습니다. 존, 월스트리트에서 비상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VIX 지수,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이성이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거의 울부짖고 있었어요. 도쿄와 상하이 증시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이미 폭락 수준입니다. 한국발 쇼크가 아시아 전체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로 덮쳐오는 최악의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고요. 제 사무실에도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려댔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저를 찾은 것은 재무부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무장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죠. 그는 거의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지금 뉴욕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는 있나? 이건 조정이나 하락 수준이 아니야. 자유낙하라고. 특히 나스닥은 개장 1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 애플 주식 봤나?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소문 하나만으로 15분 만에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이 증발해 버렸다고. 한국과 엮인 기술주들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고 있어.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장관님, 일시적인 시장의 과민 반응일 뿐입니다. 곧 안정을 되찾을. 과민 반응? 존, 정신 차리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월스트리트의 투자 알고리즘들이 한국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자산을 자동으로 내다 팔고 있단 말일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심지어는 한국 기업의 부품을 대는 미국 중소기업 주식까지. 이건 경제 쓰나미야. 당신네 NSC가 이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당장 답을 내놓으란 말이야. 그는 제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제 앞에 스크린에 떠오른 CNBC 방송 화면이 그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한 경제 분석가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국의 투자금 490조 원이 사라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믿음의 탑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국제자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달러를 내던지는 일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한국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엔 백악관 비서실에서 직통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대통령과의 긴급 통화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대통령은 다른 회의 중이었고 결국 불똥은 담당자인 제게로 튀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밀러, 당신들 미쳤어. 내 주가, 조지아가 불타고 있다고. 지금 당장 내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면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내 이름을 연호하고 있어. 일자리를 돌려내라, 캠프. 라고 말이야. 주지사님, 진정하시고. 진정? 진정하라고. 현대차 전기차 공장과 SK 배터리 공장은 우리 조지아주의 미래였어. 내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이자 다음 선거를 보장해줄 황금알이었다고. 그런데 당신들 백악관의 멍청한 결정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어. 내 정치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단 말이야. 당장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우리 주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해. 원래대로 돌려놓으란 말이야. 만약 그렇게 못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당신 내 당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줄 알아.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상황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까지 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스트 벨트의 표를 얻기 위해 던진 돌이 오히려 새로운 지지 기반이었던 선 벨트의 심장을 깨뜨려버린 셈이었죠. 잠시 후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의 얼굴에도 피곤과 짜증이 역력했죠. 그는 손에 든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존, 이게 조지아만의 문제인 것 같나? 텍사스 주지사는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고 미시간 주지사는 자동차 회사들이 SK 배터리 공급 문제로 비상이라며 아우성이야. 우리 당 소속 주지사들이 단체로 반기를 들기 직전이라고. 이게 다 자네 부서에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TV 화면에서는 야당의 중진 의원이 나타나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정책이 결국 동맹을 적으로 만들고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리더십의 실패이며 의회 차원에서 즉시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이번엔 펜타곤 국방부에서 보안 훼손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합참의장인 마크 월시 대장이었어요.
그는 제가 군 시절부터 존경해온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강직한 군인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우려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존,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본론만 말하지. 자네들의 무역 분쟁 노름은 이제 국가안보 위협 사태로 격상됐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네. 주둔비 100배라는 말이 더 이상 인터넷상의 농담이 아니야.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군 내부의 중급 장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 우리가 미국의 용병이냐는 식의 격한 반응과 함께 말이야.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의 의견일 뿐 한국군 지휘부가 동요할 리는. 존. 월시 장군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죠. 어제 예정되어 있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한국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정서 악화 우려였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훨씬 더 심각했어. 한 한국군 장성이 우리 측 장군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군. 우리를 돈주머니 취급하는 파트너의 등을 어떻게 믿고 우리 조국의 영공을 맡기겠는가? 라고. 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그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와 거리를 두고 있어. 군사적 신뢰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단 말일세. 월시 장군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최악인 건 일본 방위성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거야. 미국이 한국에 저렇게 대한다면 우리라고 안전할 보장이 어디 있나? 미국의 안보 우산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인가? 라며 자체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을 서두르고 있어. 자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자네들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야. 대통령께 전하게. 당장 이 미친 불장난을 멈추라고.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 정치, 그리고 이제는 안보까지. 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불과 48시간 만에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과 압박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황실의 모든 요원들을 퇴근시켰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텅 빈 사무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른빛 속에서 저는 문을 잠그고 홀로 이 재앙의 실체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내 완벽했던 분석 모델은 왜 이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알려주지 못했을까? 저는 밤새도록 홀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단어 하나하나부터 한국의 공동발표문, 월스트리트의 주가 변동 그래프, 조지아주의 경제보고서, 그리고 펜타곤의 군사기밀보고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정보의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밤을 새워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 앞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죠. 이건 감정적인 폭발이나 우발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완벽한 외과 수술과도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맙소사. 이건 저격이었어.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 즉 군사력이나 거대한 시장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첫째, 그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목숨을 거는 백악관의 정치적 조급함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둘째, 분기별 실적에 따라 춤을 추는 월스트리트의 구조적 취약점을 꿰뚫어봤죠.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직결된 조지아주 같은 특정 지역의 경제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490조 원. 그 숫자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세계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핵심 이익 집단에게 가장 큰 정치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절묘한 금액이었죠.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암세포만 정확히 도려내듯이 말입니다. 3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이건 역시 단순한 경제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정면으로 빼앗아와 우리의 창을 우리의 심장에 되돌려 꽂아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주둔비 100배라는 여론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어요.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말 한마디를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의 과거 보고서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워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실리적이지만 결국 순응하는 후배로 자존심보다는 이익을 택하는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규정했던 수많은 문장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에서 카메라 값을 깎았던 기억으로 그들을 판단했던 제 어리석음이, 국무부 프랭크의 자존심이라는 충고를 비웃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상인은 제게 굴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저와의 시시한 실랑이로 더 큰 이익을 놓치기보다는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더 많은 손님을 받는 쪽을 택한 지극히 합리적인 상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저를 이긴 것이었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 손바닥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저와 백악관 전체를, 아니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내려다보며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체스 챔피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상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멋대로 움직여지던 졸에 불과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분노나 당혹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목격한 자가 느끼는 일종의 경외심이었습니다. 제 편견은 산산조각이 났고 수십 년간 NSC에서 쌓아온 제 자부심은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들은 더 이상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하고 때로는 두려워해야 할 우리와 동등한, 아니 어쩌면 우리를 뛰어넘는 전략을 구사하는 진정한 플레이어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죠.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히 정책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실패이자 저 자신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반대하며 작성했던 최초의 경고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하얀 보고서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동이 트고 제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어둠은 이제껏 그 어느 때보다도 깊었습니다. 지난 수십 시간 동안 저는 제 눈앞에서 조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죠. 경제, 정치, 그리고 안보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명확했어요. 오만함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실패를 방관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권력에 순응하며 방조했던 백악관 시스템 전체의, 그리고 저의 실패였죠. 저는 다시 한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반대하며 작성한 최초의 경고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찢겨지고 구겨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만큼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어요. 저의 경고, 국무부의 우려,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담겨있는, 하지만 결국엔 무시당하고 폐기되었던 바로 그 보고서였죠. 제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을 보자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침묵한다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게 될까? 진실이 힘에 의해 덮이고 오만이 지혜를 이기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경력과 제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향한 곳은 버지니아의 제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포토맥 강변의 한적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이미 한 여자가 창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CNN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 세라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NSC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지낸 몇 안 되게 신뢰하는 언론인이었어요. 그녀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죠. 늦어서 미안하네, 세라. 요즘 백악관은 드나드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서. 아니야, 존. 괜찮아. 이런 엄청난 시국에 시간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대체 백악관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뒤집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처럼 보여. 매일같이 나오는 익명의 변명들 말고 진짜 이야기가 듣고 싶어. 그녀의 눈은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서류 가방에서 하얀색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조용히 밀어놓았죠. 나는 자네에게 이걸 준 적 없어. 자네는 오늘 나를 본 적도 없는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 봉투 안에 있네. 그들은 알고 있었어. 이 모든 재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묵살했지.
세라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심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존,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이건 국가 기밀 유출이야. 당신 경력, 그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들은 당신을 반역자로 몰고 당신의 가족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의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군, 세라. 때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규칙을 깨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진정한 반역은 진실을 외면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네. 부디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게. 사실만이 이 미친 상황을 멈출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제 어깨를 떠나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NSC 상황실이 아닌 제 사무실에서 홀로 TV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CNN의 저녁 8시 메인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앵커는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한미 경제 위기 사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증거를 저희 CN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은 곧 특종 보도를 예고하는 카운트다운으로 채워졌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잠시 후 세라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타나 그녀가 들고 있는 하얀 보고서를 카메라 앞에 비추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녀에게 건넨 그 보고서였죠. 이것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대통령의 H-1B 비자 정책 발표 직전에 작성했던 최종 위험평가 보고서입니다. 저희 CNN이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NSC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연합하여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경제와 동아시아 안보에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심지어 최악의 경우 조지아와 텍사스 등 특정 주의 경제 기반이 붕괴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섬뜩한 예측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백악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제 사무실의 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대통령의 정치참모인 앨런이 얼굴이 시뻘개진 채 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까지 따라 들어왔죠. 존 밀러,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짓이지? 네가 저 보고서를 흘린 거지. 이 배신자, 네가 감히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아? 앨런은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댔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마주 봤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네, 앨런. 나는 이 나라 헌법에 맹세한 내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진정한 배신은 진실을 알고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지. 자네처럼 말이야. 비서실장이 앨런을 가로막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밀러, 자네는 선을 넘었어. 대통령께서는 경로하셨네. 자네의 목을 원하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제 목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신뢰와 경제입니다. 제 목 하나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앨런과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다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미 상황은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CNN의 특종 보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화제가 되어 워싱턴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즉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이 드라마에 또 다른 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모든 희망을 걸고 한국 땅을 밟은 것이었죠. 그는 주지사 전용기를 타고 왔고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가 레드카펫을 깔고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 기대했겠죠. 그는 여전히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외교부 장관도 차관도 아닌 의전 서열이 한참이나 낮은 실무급 국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는 캠프 주지사의 면담 요청에 대해 담당자가 바빠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그를 내태웠습니다. 의도적이고 계산된 외교적 무시였죠. 초강대국 미국의 주지사를 일개 지방 공무원처럼 대하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공항 귀빈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수행원들만 데리고 호텔로 돌아가야만 했죠. 며칠을 기다린 끝에 캠프 주지사는 겨우 면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만난 사람은 대통령도 장관도 아닌 경제부처의 차관보였습니다. 실무진 중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아니었죠. 저는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그 회의의 녹취록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제발 저희 조지아주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대차와 SK의 투자는 저희 주의 수만 명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랜 우방이자 파트너로서 부디 투자를 제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캠프 주지사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한국 측 차관보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지사님, 먼저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데에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트너라는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제고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곳은 저희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워싱턴의 백악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K-리턴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투자자본은 평택과 울산의 새로운 부지로 재배치되었고 계약서의 서명이 끝났으며 바로 오늘 아침부터 부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지사님,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부디 조지아주에도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것으로 면담은 끝이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야만 했죠.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처참한 실패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칼자루를 쥔 쪽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백악관에 남은 카드는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날 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마지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재무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인 월시 장군까지 행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 역시 배석하라는 호출을 받았죠. 제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실패를 증명하는 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격노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를 능멸해?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해. 관세를 더 매기고 금융 제재를 가해. 본때를 보여주란 말이야.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 월시 장군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지금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국가에 고립된 인질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전면 철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그런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곧이어 재무장관이 말을 보탰습니다. 각하, 월스트리트의 신뢰도 이미 바닥입니다. 사우디와 중국이 조용히 미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저는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비서실장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의회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여당 지도부마저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각하, 우리는 졌습니다. 이제는 항복할 시간입니다. 대통령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와 오기가 사라지고 깊은 패배감이 드리워졌죠. 방 안에 모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함의 끝이자 현실을 외면한 대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만만하게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켰고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양국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강력한 우정의 표시로서 그리고 더 큰 국익을 위해 저는 기존의 비자 정책을 조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는 항복이나 철회라는 단어 대신 조정과 우정이라는 단어를 필사적으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의 구차한 변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백기투항 선언으로 기록될 터였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TV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속이 시원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이 모든 혼란과 상처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을 시작했죠. 사직서. 프린터가 조용히 돌아가며 제 마지막 임무를 출력하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백악관을 떠나던 날 워싱턴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검은 세단들이 거리를 오갔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었죠.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세계의 질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죠. 제 집 거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로 어수선했습니다. NSC 사무실에서 가져온 제 지난 20년의 세월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켜져 있는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굴욕적인 항복 선언 이후 전 세계의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영국 BBC 방송의 간판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충격적인 정책 선회는 단순히 한 나라의 외교적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지정학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워싱턴에 보낸 교훈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초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세계의 규칙을 정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과 같은 중간 강국들이 연대하고 스스로의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화면은 파리의 한 스튜디오로 바뀌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의 저명한 국제정치 분석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죠. 우리는 이번 사태를 기술 주권의 탄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국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 즉 기술과 인재를 더 이상 강대국의 협상 카드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석유를 무기로 삼았던 산유국들의 전략을 21세기 방식으로 재해석한 매우 지능적이고 강력한 한 수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조차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아사히 신문의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한국의 독자 노선, 일본에 던지는 질문은? 일본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에 처음으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서울에 저렇게 행동했다면 도쿄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라는 불안감이 일본 정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역시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미국 중심의 질서는 제가 가장 무시했던 변수에 의해 허무하게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제 예부 보좌관이었던 데이빗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제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존, 괜찮으세요? 백악관은 아직도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무부 이민 담당 부서가 지금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데? 한국으로 가려는 취업 비자 신청서가 폭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대부분 미국 최고의 공대 박사 과정에 있는 미국인 엔지니어들이에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배터리 분야의 천재들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MIT나 스탠퍼드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이 대거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과 SK가 그들에게 구글이나 아마존도 맞춰주지 못할 수준의 연구시설과 예산을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걸 서울러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골드러시처럼 최고의 인재들이 이제 서울로 몰려가고 있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 그 자체였으니까요. 외국인 기술자들을 막기 위해 세웠던 장벽이 오히려 미국의 최고 인재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은 것이었죠. 데이빗은 제게 자신의 태블릿 PC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명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앳돼 보이는 한 젊은 과학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번에 스탠퍼드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의 한 연구소로 가기로 결정해 화제가 된 인물이었죠. 교수님,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부모님 세대에게는 아메리칸 드림, 즉 미국으로 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에게 꿈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혁신적인 연구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 탄생하는 곳에 제 자신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다른 곳에 있어야 하죠?
그의 당당한 목소리와 빛나는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놓쳤던 진정한 힘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력으로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힘. 그것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패권이었습니다. 데이빗이 돌아가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글을 쓰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NSC의 보고서가 아닌 온전히 제 자신의 목소리로 쓰는 글이었죠. 지난 3주간 제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모든 것을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위한 반성문이자 제가 속했던 오만한 세계를 향한 마지막 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럼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는 후배 국가를 몰랐다.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은 세상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이 모든 말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동맹국들은 우리의 위대한 전략을 위해 기꺼이 희생될 수 있는 믿음직한 졸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불과 3주 만에 대한민국은 그 체스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체스판과 그들 자신의 규칙을 가진 우리와 동등한 플레이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실패는 정보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력의 실패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고 군사 자산을 분석하고 무역 의존도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지를 측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존심을 수치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는 수천 년의 외세 침략 속에서 단련된 한 민족이 부당한 압력 앞에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벼려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국력은 가장 높은 장벽을 쌓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정원을 가꾸는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장벽을 넘으려 애쓰는 대신 자신들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그 정원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스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칼럼을 완성하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을 얻은 기분이었죠. 바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습니다. 그때 제 개인 이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던 세계적인 석학이 총장으로 있는 한 유서 깊은 대학에서 온 것이었죠. 존 밀러 씨께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격변하는 현대 지정학에 대한 당신의 통찰력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직을 맡아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제 백악관에서의 경력은 끝났지만 저의 진짜 공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오만했던 과거의 저 자신과 작별하고 겸손하게 새로운 세상을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는 낡은 시대의 종말을 목격했습니다. 힘과 압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시대의 끝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보았습니다. 독창성과 회복탄력성,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한나라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말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사랑하는 조국과 함께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함께 변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3주간의 폭풍이 제게 남긴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NSC 엘리트 존 밀러의 마지막 기록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 안보 우산 속의 후배라 얕보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초강대국의 오만한 셈법을 완벽하게 뒤엎고 스스로 판을 설계하는 플레이어가 되었는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적 승리를 넘어섭니다. 더 이상 강대국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비전과 전략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국력은 상대를 힘으로 누르는 오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결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치밀한 지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클래스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짜릿한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490조 K-리턴을 선언하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애원하기 위해 날아온 조지아 주지사가 차가운 외면을 받던 순간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